3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대개 화이트데이라 하죠.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라고 하죠. 원래는 2월 14일이 밸런타인데이로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에요. 여기에 차가 나요. 일본의 어느 제과회사에서 3월 14일을 화이트데이로 정하여 남자가 여자에게 사탕을 주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기념일로 만든 거죠. 어른들의 판매 마케팅에 의해 만들어진 기념일인데 근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11월 11일을 빼빼로데이라고 해서 화이트데이처럼 과자를 서로 주고받는 날도 있어요. 그런데 3월 14일이 또 다른 기념일이 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힌트로 오늘 배울 수학의 내용과도 연관이 돼요. 수학자들은 3월 14일을 원주율 파이가 3.14159226임을 기념하기 위하여 파이데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행사를 하는데 미국에서 활동하는 파이 클럽의 회원들은 3월 14일 오후 1시 59분 26초에 모여서 파이 모양의 파이를 먹으며 이날을 축하한다고 해요. 실제 원주율 파이의 값은 소수점 아래의 숫자가 규칙도 없이 끝없이 계속 펼쳐지는 수로 이러한 수는 분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 없으므로 무리수라고 부르는데 무리수에 대한 자세한 개념은 중3 때 학습하기로 할게요. 참고로 이렇게 긴 원주율 파이의 값을 최대한 많이 암기하여 기네스북에 등재된 사람도 있어요. 일본의 도모요리 히데아키는 파이의 값을 무려 4만 자리까지 암기하고 걸린 시간은 17시간 21분이 걸렸다고 하네요. 원이란 한 평면 위의 한 정점인 원의 중심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으로 원은 반지름의 길이에 따라 크기는 달라지지만 그 모양은 모두 같다는 특징이 있고 또한 원의 둘레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에 따라 정해지는데 특히 원의 둘레의 길이와 지름은 원의 크기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비를 이루게 되고 이 비를 원주율이라 해요. 그래서 원주율이란 원의 지름에 대한 원의 둘레의 비율을 뜻하고 원의 둘레를 한자어로 원의 주위를 뜻하는 원주를 사용하여 줄여서 나타낸 말이지요. 즉, 원의 둘레의 길이를 지름으로 나눈 값으로 원의 둘레가 지름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등 수학에서 약 3.14의 어림값으로 배웠죠. 실제로 원주율은 3.141592653589점점점으로 끝없이 계속되는 소수이기 때문에 어림값인 3.14를 사용하는 거예요. 초등 수학에서 원의 둘레의 길이나 원의 넓이를 구할 때 이를 계산하면서 3.14를 곱해야 하므로 아마도 많이 귀찮아했을 거예요. 하지만 중등 수학에서는 원주율인 3.14 대신 파이라는 기호를 사용하면 되므로 원의 둘레나 넓이의 계산 과정에서 3.14를 일일이 곱하지 않고 단순히 파이라는 기호를 사용하여 표현하므로 훨씬 간편해져요. 원주율을 나타내는 파이라는 기호는 1706년 영국의 수학자 윌리엄 존스가 그리스어로 둘레를 뜻하는 페리페레스의 첫머리 글자 파이를 쓰자고 제안했고 1739년 스위스의 수학자 오일러가 자신의 저서에서 쓰기 시작한 후부터 널리 사용되어 대중화되었다고 해요. 원주율 파이는 원이나 구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값을 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값으로 고대 문명 시대에서부터 원과 관련된 둘레의 길이나 넓이를 구하기 위하여 각종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원주율을 구하려고 애써왔는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원주율의 역사는 기원전 2000년경 고대 이집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 이집트인들은 나일강 주변의 모래판 위에서 막대와 끈만으로 원주율을 계산했는데 그들이 계산한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1. 먼저 막대를 고정하고 고정시킨 막대의 끈을 묶은 후 다른 쪽으로 원을 그려요. 2. 다른 끈으로
원의 지름의 길이를 재요. 3. 원의 지름만큼의 끈을 원의 둘레를 따라 둘러요. 4. 이렇게 3번을 두르면 지름의 7분의 1 정도가 남아요. 이와 같이 고대 이집트인들이 계산한 원주율은 지름의 길이를 3번의 7분의 1만큼 더 둘렀기 때문에 원의 둘레의 길이는 지름에 대하여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7분의 1배가 되죠. 이를 계산하면 원주율은 약 3.14287 됩니다. 오늘날 사용되는 원주율 값인 3.141, 59265와 비교해도 오차가 아주 작아요. 게다가 반지름의 길이가 다른 원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원의 둘레와 지름 사이에 일정한 비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파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원주율이라는 개념이 싹 트기 시작했겠죠. 하지만 이와 같은 경험적 측정값은 참값이 될 수 없으므로 명백한 한계가 존재해요. 고대 이집트 기하의 특징은 학문적인 접근보다는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하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과에 대해서 만족하였을 테지만 기하학의 중심이 고대 그리스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보다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접근으로 원주율의 역사가 바뀌는 전환점을 맞이하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원에 탐닉하고 원의 신비를 벗겨내고자 일생을 바쳤던 아르키메데스는 그의 묘비마저 원기둥과 구가 그려져 있는 기하학의 대가로 그는 죽기 직전에도 원을 연구하고 있었다고 해요. 기원전 3세기경 그가 살던 시라쿠스에 로마군이 침공해 왔을 때 그는 모래 위에 원을 그려가며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로마 병사가 모래 위에 원을 밟자 원을 밟지 말라고 소리쳤다가 화가 난 병사에 의해 애석하게 죽임을 당했고 이를 알게 된 로마군 지휘관은 평소 아르키메데스를 존경했던 마음과 그를 기리는 뜻을 담아 그의 유언대로 원기둥에 내접하는 구의 그림을 새겨서 애도하였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져요. 아르키메데스는 17세기의 뉴턴, 19세기 가우스와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3대 수학자로 불려요. 수많은 일화도 남겼는데 대표적으로는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면서 외친 유레카. 많이 들어보셨죠? 지뢰의 원리를 이용하여 적당한 장소만 주어진다면 지구를 들어 보이겠소 라고 말한 일화도 있으며 또한 여러 개의 거울을 설치하여 이 거울의 빛을 한 곳에 모아 로마의 함선을 불태웠다는 기록도 있지요. 그럼 아르키메데스의 원주율의 접근 방식을 살펴볼까요? 그림에서와 같이 주어진 정다각형에 대하여 접하는 원을 그리고 이 원에 외접하는 정다각형을 다시 그리게 되면 원의 둘레의 길이는 안쪽에 내접하는 정다각형의 둘레의 길이보다는 크고 바깥에 외접하는 정다각형의 둘레의 길이보다는 작아져요. 원주율을 구하기 위하여 이 부등식을 원의 지름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됩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접근법은 이전의 방법과는 아주 달랐는데 그는 원주율을 특정 값으로 확정하지 않고 원주율의 값을 범위로 제한하여 파이는 무엇과 무엇 사이로 한정했어요. 그 수의 차이를 좁게 할수록 우리는 원주율 파이의 값에 점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전략이었죠. 그는 엄밀하고 이론적인 방법으로 원주율 파이의 값을 추적해 갔어요. 정구심 육각형에 대하여 원주율을 구했더니 다음과 같은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아르키메데스가 정구심 육각형에서 더 이상 계산하지 않고 멈추게 된 이유는 그 당시의 상황에선 정다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이 너무 힘이 들어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다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직각 삼각형의 비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구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무리수인 루트가 들어가야만 하는 수에 대한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무리수에 가장 근접한 유리수를 찾아 대체하면서 난관을 극복했다고 해요. 방금 언급한 무리수인 루트가 들어가는 수는 여러분이 중3 과정에서 배우게 될 것이므로 차후의 강의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와 같이 대체해야 하는 수까지 고민을 해야 했으니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었겠어요? 아르키메데스 이후 원주율 파이는 그의 접근법을 기본으로 하여 16세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서양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인도에서도 그의 방법을 사용했어요. 중국에서는 3세기 유이가 192각형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원주율의 범위를 구했으며 또한 3072각형을 통해서는 원주율을 약 3.14159까지 얻었다고 해요. 5세기의 조충지와 그의 아들 조항지는 다음과 같은 원주율의 범위를 구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아르키메데스 접근법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알아보면 원주율을 범위로 제시하였다고 해서 원주율이 일정한 값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아요. 이는 곡선과 직선의 본질적인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아르키메데스는 곡선을 직선으로 접근하고자 했고 근대적 의미의 극한 개념을 적용시키려고 했던 셈이에요. 여기서 극한이라는 용어는 고등 수학에서 등장하므로 정다각형의 변이 무한히 많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고 이와 같이 된다면 다각형은 원과 같은 모양이 된다는 거죠.